누군가에겐 은퇴의 나이 하지만 대한민국의 60대와 70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012만 명을 돌파했어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의 고령층 고용률과 함께 60세 이상 실업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단순한 생계 때문이 아닙니다. 경험이, 기술이, 그리고 자부심이 그들을 일터로 불러냈기 때문이죠. 공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는 70대 장인, 카페에서 손님을 맞는 60대 부부, 농장에서 스마트 농업 기기를 다루는 65세 여성의 모습이 이제 일상이 됐어요. 천만 고령층 시대, 인생 2막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여기에 있었어요. 고령층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하락했어요. 고령층 경제 참여가 확대되면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부상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 재취업 성공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직종 진출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전통 기술장인, 컨설턴트, 지역 관광 해설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었죠. 60대 장인이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계와 함께 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과거 경험과 최신 기술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놀라웠어요. 나이보다 배움이 앞선다는 메시지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고령층 소비와 생산 활동이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와 협업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었어요. 농업, 수공예,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숨어 있었어요. 정말 단순한 고령화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사회적 변화의 신호였을까요? 그럼 그때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민호 노동경제와 고령화 정책을 전문으로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충격적인 발견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7월 20일 정부 세종청사 통계청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천만의 등장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오전 10시 정각 통계청 브리핑룸이었어요.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모두 이번 발표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고령화 통계는 항상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통계청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진지해 보였어요. 발표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1,012만 명을 돌파했다는 공식 발표였어요.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전체 인구 대비 19.5%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이는 유엔이 정의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 기준인 20%에 거의 근접한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고용률 통계였어요.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34.2%를 기록했어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였어요. 작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수치였어요. 60세 이상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2.1%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어요. 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통계청장이 자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가장 큰 요인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지 증가였어요. 단순한 생계형 취업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었어요.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어요. 재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는 고령층도 증가했어요. 특히 서비스업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두드러졌어요. 정부의 액티브 시니어 정책도 한몫했다고 분석했어요. 고령층 재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됐어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건강 수명 연장이었어요. 의료기술 발달로 건강한 고령층이 늘어났어요. 과거와 달리 70세까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춘 거였어요. 디지털 기술 적응도도 높아졌어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 능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지역별 편차도 흥미로웠어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고령층 고용률이 더 높았어요.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어요. 농업과 관광업 분야에서 고령층의 역할이 커진 결과였어요. 성별 차이도 주목할 만했어요. 남성보다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크게 늘었어요. 과거 가정에만 머물렀던 여성들이 사회로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교육 수준과의 상관관계도 분석됐어요. 대학 졸업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특히 높았어요. 전문직이나 관리직 경험을 가진 고령층이 재취업에 유리했어요. 하지만 학력이 낮은 고령층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전통 기술이나 장인 정신을 활용한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외국과의 비교 자료도 공개됐어요. 일본보다 고령층 고용률이 높았어요. 독일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미국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어요.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어요. 한국이 고령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고령층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경제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언론들이 속보를 내보냈어요. 천만 고령층 시대 도래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언론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정말 이런 변화가 지속 가능할까 하는 우려였어요. 고령층 일자리의 질은 어떨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경쟁은 문제 없을까 하는 의견도 나왔어요. 발표 이후 더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시작됐어요. 통계가 말하는 변화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어요. 통계청이 추가로 공개한 세부 자료는 더욱 놀라웠어요. 고령층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겉으로 드러난 변화였어요. 실제로는 더 심층적인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직종별 분포를 살펴봤어요. 과거에는 고령층 일자리가 단순 노무직에 집중됐어요. 경비, 청소, 배달 같은 저숙련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통계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문직과 관리직 비중이 크게 늘어났어요. 컨설턴트, 강사, 상담사 같은 지식 기반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기술직과 예술 관련 직종도 늘어났어요. 전통공예, 요리, 음악 분야에서 고령층의 활약이 두드러졌어요. 창업 통계도 흥미로웠어요. 55세 이상 창업자 비중이 전체의 40%에 달했어요. 이는 30대 창업자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업종도 다양했어요. 카페, 음식점, 소매업이 여전히 많았지만 새로운 업종도 늘어났어요.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채널, 교육 서비스 같은 디지털 기반 창업이 증가했어요. 수입 통계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고령층 평균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5% 늘어났어요. 월 평균 200만 원을 넘어서는 고령층이 크게 증가했어요. 일부는 젊은 직장인보다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전문성을 인정받아 높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늘어난 거였어요. 근무 형태도 변화했어요. 전일제보다 시간제나 프로젝트 기반 근무가 선호됐어요. 유연한 근무 조건을 원하는 고령층 특성이 반영된 결과였어요.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를 선택하는 고령층도 늘어났어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향상된 덕분이었어요. 교육 참여율도 급증했어요. 평생교육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하는 고령층이 2배로 늘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관련 교육이 인기였어요. 외국어 학습도 활발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학습자도 많았어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었어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건강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했어요. 정기 건강검진 수진율이 높아졌어요. 운동이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가족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과거에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려는 고령층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손자녀 교육이나 육아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어요. 고령층을 단순히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줄어들었어요.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의 고령층 채용도 늘어났어요. 경험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선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확실히 부상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수동적 노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고령층이 새로운 트렌드였어요. 이들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서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소비 패턴도 젊은 세대와 비슷해졌어요. 온라인 쇼핑, 배달 앱, 스마트폰 결제를 자연스럽게 이용했어요. 여행이나 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어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강했어요. 정부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령층 재교육 지원 사업이 성과를 보였어요. 창업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도 도움이 됐어요. 일자리 매칭 시스템도 개선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었어요. 연령 차별이나 편견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근무 환경이나 복지 제도도 개선이 필요했어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통계보다 더 놀라웠어요. 은퇴 후의 반격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정밀 기계 공장을 찾아갔어요.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72세의 김철수 씨가 최신 컴퓨터 수치 제어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40년간 기계 가공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정년 퇴직 후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단순한 재취업이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기술과 전통 기술의 만남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감으로 하던 일들을 이제는 컴퓨터가 정확하게 계산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미묘한 부분은 여전히 사람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김철수 씨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는 쉽게 대체할 수 없었어요. 특히 불량품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기계가 정상이라고 판단해도 김철수 씨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미세한 진동이나 소리로 기계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인공지능도 따라하기 어려웠어요. 공장장이 말했어요. 김철수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품질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어요. 젊은 직원들의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경험 전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했어요. 68세의 박정호 씨가 용접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로봇 용접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복잡한 곡면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의 용접은 숙련된 기술자만이 할 수 있었어요. 박정호 씨의 실력은 젊은 직원들보다 뛰어났어요. 45년간 쌓인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회사에서도 박정호 씨를 특급 기술자로 대우했어요. 월급도 젊은 직원들보다 높았어요.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대구의 한 전통 한복 공방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70세의 이순자 씨가 한복 제작 기술을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전통 바느질 기법과 현대적 디자인의 융합이었어요. 이순자 씨가 만든 한복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았어요. 기계로는 만들 수 없는 섬세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손끝에서 나오는 미묘한 차이가 작품의 품질을 좌우했어요. 젊은 디자이너들이 이순자 씨에게 배우려고 줄을 섰어요. 전통 기술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봤어요. 65세의 최민철 씨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30년간 일한 후 퇴직했다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였어요. 금융 업무 경험과 IT 기술을 결합해서 핀테크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젊은 개발자들보다 실무 경험이 풍부해서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복잡한 금융 규정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최민철 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어요. 경험과 기술의 만남이 만들어낸 시너지였어요. 광주의 한 농장에서는 스마트 농업이 화제였어요. 68세의 김영숙 씨가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조도를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는 첨단 농업이었어요.
50년간 농사를 지은 경험에 최신 기술을 더한 결과였어요. 김영숙 씨가 말했어요. 작물의 상태를 보는 눈은 기계보다 정확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로 확인하면 더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젊은 농업인들이 김영숙 씨의 농장을 견학하러 왔어요. 전통 농법과 스마트 농업의 결합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수확량도 크게 늘어났고 품질도 향상됐어요. 경험과 기술이 만난 성공 사례였어요. 현장 취재를 계속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례들을 발견했어요. 기술과 경험의 만남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거든요.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만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73세의 이병호 씨가 로봇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부품을 가공하면 이병호 씨가 최종 검수를 했어요. 50년간 자동차 부품을 만든 경험이 로봇보다 정확했어요. 미세한 오차나 결함을 눈으로 바로 찾아냈어요. 로봇은 프로그래밍된 기준으로만 판단했지만 이병호 씨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어요. 온도나 습도 변화에 따른 재료 특성 변화까지 감안했어요. 이런 종합적 판단 능력은 인공지능도 쉽게 따라하기 어려웠어요. 공장 관리자가 말했어요. 이병호 씨가 오신 후 불량률이 반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비용 절감 효과도 엄청났다고 덧붙였어요. 젊은 직원들도 이병호 씨를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나이보다 배움이 앞선다는 메시지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병호 씨는 매일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는데도 적극적이었어요. 젊은 직원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우려는 의지가 더 강했어요. 서울의 한 3D 프린팅 업체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봤어요. 69세의 김성배 씨가 3D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 목공 기술자였던 김성배 씨는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요. 전통 목공 기법을 3D 프린팅으로 구현하는 작업이었어요. 손으로 만들던 정교한 조각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거였어요. 젊은 3D 디자이너들이 놀라워했어요. 김성배 씨의 작품은 예술 수준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쌓인 미적 감각과 기술적 이해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완벽한 융합이었어요. 부산의 한 바이오 회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71세의 박영희 씨가 신약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약학 박사 출신으로 대학에서 정년 퇴직한 후 다시 연구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맡았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인공지능이 제시한 후보 물질들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여도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걸러냈어요. 연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젊은 연구원들도 박영희 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대전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도 인상적인 사례를 발견했어요. 67세의 조명수 씨가 반도체 설계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에서 35년간 일한 후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거였어요. 최신 설계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과거 경험을 활용했어요. 설계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했어요. 젊은 설계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했어요.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했어요. 회사 CEO가 말했어요. 조명수 씨 같은 시니어 전문가 덕분에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했어요. 젊은 인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어요. 광주의 한 문화 콘텐츠 회사에서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70세의 이정순 씨가 전통 음악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국악 전공자였던 이정순 씨는 은퇴 후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어요. 젊은 개발자들과 함께 가상현실 국악 체험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전통 음악의 정수를 현대 기술로 전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정순 씨의 해박한 지식이 콘텐츠의 깊이를 더했어요. 단순한 재현이 아닌 교육적 가치까지 담아냈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콘텐츠로 발전했어요.
K컬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사례였어요. 울산의 한 조선 회사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전통 경험이 만났어요. 68세의 김대수 씨가 디지털 시뮬레이션 검증 업무를 담당했어요. 40년간 선박 설계에 참여한 경험이 핵심이었어요. 컴퓨터가 만든 가상 선박 모델을 실제 경험으로 검증하는 일이었어요. 바다에서의 실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했어요. 이론적 계산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고려했어요. 파도나 바람의 영향, 선박 간 상호작용 등 복잡한 요소들이었어요. 김대수 씨의 검증을 거친 설계는 실제 건조에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설계 변경이나 재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주의 한 스마트 관광 회사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65세의 강순옥 씨가 AI 관광 가이드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어요. 제주에서 평생 살면서 쌓인 지역 지식이 핵심 자산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에 생생한 경험담을 더했어요. 관광객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아냈어요. 지역 주민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장소들도 소개했어요. AI 시스템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순옥 씨는 감동을 더했어요. 관광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어요. 수원의 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도 고령층이 활약했어요. 72세의 박철민 씨가 도시계획 자문 역할을 맡았어요. 건축학과 교수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설계에 참여했어요. 첨단 기술 도입 계획을 실거주자 관점에서 검토했어요. 실제 생활에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파악했어요. 고령층이나 장애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기술적 완성도와 인간적 배려가 조화를 이룬 설계였어요. 이런 사례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분명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최신 기술과 만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세대 간 협력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현장 취재를 통해 개별 사례들을 확인한 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경제를 움직이는 은빛 파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령층의 경제 기여도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이 국내 총생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1.3%포인트에 달했어요. 이는 전체 GDP 성장률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고령층 소비 활동도 엄청났어요. 6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소비 규모가 280조 원을 넘어섰어요. 전체 민간 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의료, 여행, 문화 분야에서 고령층 소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생산 활동 측면에서도 고령층의 역할이 컸어요. 농업 분야에서는 고령층이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전통 농업이 아니었어요.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생산성을 크게 높였어요. IoT 센서, 드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 농업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고령 농업인들이 오히려 이런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어요. 효율성 향상과 품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했거든요. 충남 당진의 한 농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72세의 김동수 씨가 운영하는 스마트팜이었어요. 드론으로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AI가 최적의 물과 비료 공급량을 계산했어요. 하지만 최종 판단은 김동수 씨가 내렸어요. 50년간 농사를 지은 경험이 데이터보다 정확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결합으로 수확량이 전년 대비 30% 늘어났어요. 품질도 크게 향상돼서 프리미엄 농산물로 판매되고 있었어요. 제조업에서도 고령층의 활약이 두드러졌어요. 전체 제조업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했어요. 특히 정밀 가공이나 품질 관리 분야에서 고령층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었거든요.
경기도 안산의 한 정밀 기계 회사 사례가 대표적이었어요. 평균 연령 65세의 베테랑 기술자들이 핵심 생산 라인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만든 제품의 불량률은 0.01% 이하였어요. 같은 제품을 젊은 기술자들이 만들 때보다 3배 이상 정확했어요. 해외 바이어들도 이 회사 제품을 선호했어요.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이었어요.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와 고령층이 협업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서울 강남의 한 카페가 대표적인 예였어요. 60대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에 20대 바리스타들이 합류했어요. 전통 차 문화와 현대적 카페 문화가 만난 독특한 콘셉트였어요. 고령층 고객들은 편안한 분위기와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좋아했어요. 젊은 고객들은 새로운 경험과 특별한 메뉴에 관심을 보였어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매출도 인근 카페들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부산의 한 관광업체에서도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었어요. 70세의 향토사 전문가와 30대 여행 기획자가 팀을 이뤘어요. 지역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기존 관광 코스와는 완전히 다른 깊이 있는 체험을 제공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어요. 한국의 진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고령층이 새로운 창조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전통 기술이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활발했어요. 전남 나주의 한 전통 오칠 공방이 대표적이었어요. 78세의 오칠 장인이 젊은 디자이너들과 협업했어요. 전통 오칠 기법을 현대 가구나 소품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관심을 보일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어요. 수출 주문이 밀려들어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각 지역의 전통 기술이나 문화를 활용한 사업들이 늘어났어요. 경상북도의 전통 한지, 전라북도의 전통 술, 강원도의 전통 목공예 등이 현대적으로 재탄생했어요. 고령층의 기술과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만난 결과였어요. 이런 변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수도권으로 떠났던 젊은 인구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늘어났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기 때문이었어요. 창업 생태계에서도 고령층의 역할이 커지고 있었어요. 경험 많은 시니어가 젊은 창업가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실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어요. 단순한 조언이 아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벤처 캐피털들도 이런 조합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성공 확률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시니어 멘토가 참여한 스타트업의 성공률이 일반 스타트업보다 20% 이상 높았어요.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더욱 의미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대 간 연결고리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더욱 따뜻해지고 있었거든요. 서울 마포구의 한 마을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73세의 박순자 할머니가 동네 아이들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요리 교실이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 대신 할머니 손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김치 담그기, 된장 만들기, 전통 떡 만들기 등을 배웠어요. 단순한 요리 기술 전수가 아니었어요. 음식에 담긴 정성과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궁금한 것들을 자유롭게 물어봤어요. 옛날 이야기, 전쟁 때 경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들이었어요. 살아있는 역사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통을 배우면서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본인도 행복하다고 웃으셨어요. 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할머니께 배운 요리를 해달라고 조른다고 했어요.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어요. 가족 간 대화도 늘어났다고 평가했어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이 방과 후 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서예, 전통 놀이, 옛날 이야기 시간 등을 담당했어요.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어요. 세대 간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면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과 함께하며 활력을 얻었어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있었어요. 졸업생 중 현재 일선에서 활동하는 60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의사, 교사, 기업인, 예술가, 기술자 등이었어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직업 세계의 현실을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도 공유했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진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막연한 꿈이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선배들도 후배들의 열정을 보며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는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됐어요. 은퇴한 교수들이 현직 교수나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연구 경험과 인생 경험을 함께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젊은 연구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연구 성과도 향상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구 문화의 변화였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인간적 유대감도 깊어졌어요. 기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퇴직자들이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확산됐어요.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의 노하우도 전달했어요. 스트레스 관리, 인간관계,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조언이었어요. 젊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도 높아졌어요. 가정에서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어요. 과거에는 은퇴 후 집에만 있던 어르신들이 다시 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족 관계도 달라졌어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도 되찾았어요. 손자녀들과의 관계도 개선됐어요. 바쁜 부모 대신 손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숙제 도움, 등하교 도움, 방과 후 활동 지원 등을 담당했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육아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부관계도 좋아졌어요. 어르신들도 손자녀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손자녀들에게 배우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브리지 세대로서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가 뿌리를 잃지 않도록 도왔어요.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한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안내했어요. 지역사회에서도 고령층의 역할이 커졌어요. 마을발전위원회, 환경보호단체, 문화보존 모임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어요. 젊은 세대는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고령층은 경험과 지혜를 제공했어요. 이런 협력으로 지역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한국의 변화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주목하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분석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일본 언론들이었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한국의 액티브 시니어 정책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고령층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일본의 경우 고령층을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고령층의 경험과 기술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아사히 신문도 비슷한 보도를 했어요. 한국형 고령층 경제 모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융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일본도 이런 접근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NHK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국의 70대 농부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모습을 집중 조명했어요.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일본의 고령 농업인들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중국 언론들의 관심도 높았어요. 인민일보가 한국의 고령층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중국도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어서 한국 사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층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과 전통 농법의 결합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어요. CCTV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한국의 60대 IT 전문가가 젊은 개발자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의 변화에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인상적이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유럽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의 슈피겔지가 한국의 고령층 고용 정책을 분석했어요. 독일도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서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제조업에서 고령층 기술자들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경험과 최신 기술의 결합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었어요. 프랑스의 르피가로도 비슷한 보도를 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고령층이 활약하는 모습을 소개했어요. 전통 예술과 현대 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창조로 이어진다고 평가했어요. 유럽연합에서도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고령화 대응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BBC가 가장 주목할 만한 보도를 했어요. 한국의 세대 간 협력 모델을 집중 조명했어요. 고령층과 젊은 세대가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는 문화에 주목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세대 갈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가족 중심 문화와 상호 존중의 전통이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영국 정부에서도 한국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액티브 시니어 현상을 상세히 보도했어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연령 차별 없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어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어요. 경험 많은 시니어와 젊은 개발자의 협업이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평가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의 고령층 경제 참여가 GDP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했어요. 고령화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담당하는 고령층의 역할을 높이 샀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했어요. 한국의 효 문화와 현대적 가치관이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분석했어요. 어르신을 단순히 모시는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변화에 주목했어요. 캐나다와 호주 언론들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어요. 캐나다의 글로브 앤메일이 한국의 농업 혁신 사례를 소개했어요. 고령 농업인들이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캐나다도 농업 인력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서 한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려 한다고 밝혔어요.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교육 분야에 주목했어요. 고령층이 젊은 세대의 멘토 역할을 하는 한국의 교육 문화를 소개했어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집단 지혜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의 장점이라고 평가했어요. 국제기구들도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의 건강한 고령화 정책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단순히 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 수명 연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높이 평가했어요.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가 고령층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어요. 국제노동기구도 한국의 고령층 고용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연령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조성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주목했어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한국 모델을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어요. 회원국들에게 한국 사례를 참고하라고 권고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웠어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한국의 정책을 직접 연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싱가포르로서는 한국 모델이 절실했어요. 특히 다민족 사회에서 한국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태국과 베트남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어요. 농업 중심 경제에서 한국의 스마트 농업 모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고령 농업인들의 기술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문화적 측면에 주목했어요. 가족 중심 문화와 현대적 가치관의 조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유교 문화권의 공통점을 찾아 자국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어요. 인도의 경우 인구 규모가 커서 한국 모델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됐어요. 정부에서 한국과의 정책 협력을 제안했어요. 고령층 활용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중남미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중남미에서 한국 모델이 잘 맞을 것으로 분석됐어요. 특히 농업과 전통 공예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젊은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지만 미래 대비 차원에서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의 융합 사례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국제학술회의에서도 한국 모델이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고령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 사례가 집중 조명됐어요. 참석한 각국 전문가들이 한국 모델의 우수성을 인정했어요. 특히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됐어요. 한국의 세대 간 협력 모델이 서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어요. 개인주의 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했어요. 모든 변화를 종합해보면서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 이막 국가의 힘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단순한 고령화 현상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변화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액티브 시니어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어요. 고령층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런 정부의 의지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연령 차별 금지 정책을 더욱 강화했어요.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했어요.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령층 고용을 장려했어요. 세제 혜택, 정부 지원금, 우수 기업 인증 등의 정책을 도입했어요. 교육부에서도 평생교육 시스템을 대폭 확충했어요. 고령층이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고령층 친화적으로 개선했어요. 대학교들도 고령층을 위한 특별 과정을 늘려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집중했어요.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인공지능이나 IoT 같은 최신 기술도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한 고령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했어요. 정기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했어요. 운동이나 영양관리 프로그램도 체계화했어요. 건강한 고령층이 더 오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고령층의 문화활동을 장려했어요. 전통 문화 보존과 전수에 고령층의 역할을 확대했어요. 문화 콘텐츠 제작에도 고령층의 참여를 늘렸어요. 세대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활성화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 농업 확산에 노력했어요. 고령 농업인들이 쉽게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했어요. 젊은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협력 모델도 만들었어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사회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졌어요. 고령층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핵심 인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했어요. 세대 간 멘토링을 통한 인재 육성 시스템도 확산됐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나이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어요. 능력과 열정이 나이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어요. 고령층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됐어요. 평생학습, 평생현역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됐어요. 가족관계도 더욱 건강해졌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했어요. 손자녀 교육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역사회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고령층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역 공동체가 강화됐어요. 전통 문화 보존과 계승도 활발해졌어요. 젊은 세대와 고령층이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어요. 한국이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 인정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어요.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어요. 고령층의 경제 참여 확대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됐어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사회 보장비 부담도 예상보다 적게 늘어났어요.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정신적 변화였어요. 나이 들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세대 간 대립이 아닌 협력의 문화가 확산됐어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경험 많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은 세대와 협력하는 의지가 놀라웠어요. 그 경험과 지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천만 고령층이 짐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경험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줬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도전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나라는 경험 많은 어른들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활짝 웃으며 일하는 고령층의 얼굴과 함께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였어요. 인생 2막이 시작된 이들의 도전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희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